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용교입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있고 다양한 복지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들과 또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미래의 사회복지는 어떻게 바뀔 것이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미래의 사회복지, 또 사회복지사의 역할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려면은 과거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이렇게 정착된 것은 대략 한 10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의사라든지 수학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직업으로 정착된 것이 수천 년이 됐습니다만, 사회복지사는 직업으로 정착된 것은 한 100여 년. 또 그것도 초창기에는 사회복지사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사업가, 또 사회사업 종사자, 뭐 사회복지 종사자, 또 사회복지 사회사업계 인사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불려져 왔고,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 사회사업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뭐 한 70년 가량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사회복지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최근 동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987년이었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공무원 제도가 생기면서 과거에 사회복지 하면 주로 사회복지 시설기관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사람이 전국에 뭐 대략 한 10만 명 가량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뭐 약 한 2만 명 가량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혹은 공공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다. 물론 요즘 구청 단위에 보면 굳이 사회복지 공무원은 아니어도 근로자로서 사회복지로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사로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곳은 읍면동 시군구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복지공무원이 많습니다. 또한 1988년 이렇게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도시 빈민지역들을 이렇게 재개발하게 되는데, 그때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영구임대 아파트를 만들자 해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많은 종합사회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에는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지역아동센터나 또 공동생활가정처럼 과거에 그런 사업을 했지만 법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관들이, 특히 이제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들이 신고에 의해서 사회복지를 할 수 있게 됐고, 또한 2008년에 노인 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이제 노인 요양보험 지정기관으로 된 노인 요양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난 뭐 한 50여 년 혹은 60여 년 동안 한국의 사회복지가 크게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라면, 앞으로 미래의 사회복지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의 사회복지는 누구도 이렇게 딱 단언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보거나 또 우리나라의 다른 직업의 동향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구촌 복지 전문가가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국제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제사회복지학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이카라든지 코피언이라든지
또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다시 얘기합니다.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인구직 자료를 보면 복지관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예산이 뭐 1년에 5%나 10% 정도 늘어나고 있을 때 이 국제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1년에 30% 막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국제사회복지사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지금도 사람들을 뽑는 직장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고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홈페이지를 꼭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마을복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라든지.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해당 마을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 뭐 장애인복지관, 또한 노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대상을 구분해서 사업을 많이 시행했습니다만 최근 트렌드는 그런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또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할 수 있고 또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을 협력할 수 있고 또 마을 주민과 함께 마을을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로 합니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매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해당 분야의 역사나 인물이나 또 사회 구조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쭉 깨고 있다라면 아마 그 분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복지의 주된 대상은 사회복지 시설, 아주 전통적인 사회복지 시설이 주도적일 때,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같은 것이 주도적일 때에는 아주 어려운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만 복지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군구와 읍면동에 또 시민들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가지수가 360가지입니다. 여기에 사회보험이라든지 또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면 시민이 알아야 할 복지가 4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400가지가 넘는 사업들을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누가 종합적으로 설계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보통의 시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영역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조차도 온라인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담을 한다 그러면 주로 이렇게 전화로 하거나 방문을 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주고 또 Q&A를 받기도 하고 또한 필요한 국가의 정책을 이렇게 서비스해주고 또 서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요즘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상을 찍고 또 편집하고 또 이걸 유통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의 영역에 그쳐서만은 안 되고 그 보건사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또 공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 잘하고 또 서로 경청하고 또 네트워크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마치 총무와 같은 모임에서 총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교육운동사 자료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어떤 지역에서 교육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한때 전교조 총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총무를 하면서
회원 관리를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본인이 이제 선출직으로 나갈 때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좀 두루두루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의 큰 흐름들이 이제 특정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노인복지, 그러면 가난한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도움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최근까지는 일상생활 그러면 주로 어떤 신체적인 활동에 역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노인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인복지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노인복지 할 때에는 소득이나 여가 생활 정도만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떤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케어라는 것이 단순히 신체적인 돌봄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병원 동행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관을 같이 가다든지 뮤지컬에 함께 같이 가다든지 또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느낌을 얘기해 보자든지 하는 이런 욕구가 더 강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는 저는 사회복지의 분야가 무한대로 이렇게 다양화될 수 있고 그것을 저는 디지털화하는 능력을 키울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사진을 찍거나 또 편집하는 능력, 또 예를 들면 보도 자료를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계의 1년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의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날이 행사가 지나면 신문을 도배하는 것들은 대개 사회복지의 날에 시장이나 도지사가 와서 우수 사회복지사를 표창했다 하는 내용만 나오고 막상 그 표창을 받은 사회복지사는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행사를 주최한 사회복지협의회장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거의 신문에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보도자료를 시청이나 도청에서 내고 시장을 주인공으로 하고 사회복지사들을 엑스트라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도자료를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내고, 그리고 시장을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수상한 사람을 취재를 해야 사회복지사가 오롯이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누구한테 맡기면 큰 돈이 들어갑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광주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매년 중요한 행사를 할 때마다 사진을 찍고 그걸 정리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회복지사 회원들과 공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 웨딩 사진을 찍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평일에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주말에는 웨딩 사진을 찍는데, 정말 제가 봐도 그냥 사진의 영상이 눈에 딱 이렇게 튀어나올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다는 것을 보고, 또 표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 광주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이런 소모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는 전업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평일에는 평일 낮에는 자기 직업, 무엇이든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밤 시간에 짬짬이
영상을 통해서 혹은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한 예를 들면 자신이 하는 일과 연계시켜서 복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틈틈이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농촌의 복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든지 관련된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교육도 하고 또 그 교육의 결과를 책으로 내서 발간하기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저는 자비량 복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을 이렇게 들여서라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복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꾸준하게 키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일 중에서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기관 단체의 회계라든지 또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회복지를 처음 만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방 직후에 또 6.25 직후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 사회복지 활동가들은 거의 다 지금 돌아가시고 지금 2세대로 넘어간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과거에는 사회복지 법인이 5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만 있어도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외부 추천 이사해서 그 3분의 1을 외부 추천 이사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가 7명 이상이 되고 최소한 그 중에 2명은 외부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 이사들끼리 예를 들면 분란이 생기게 되면 이게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인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볼 때 한국의 사회복지, 미래의 사회복지는 이제 점차 세분화되고 또 세분화되어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든지 뭐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등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죠. 또한 세분화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조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능력들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전을 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은데, 저는 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치 꿈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마치 그 씨앗이 햇빛과 바람과 물과 땅을,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받고 성장하듯이 꿈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보다 구체적으로 꾸어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복지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 현재 복지 공동체에는 5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다양한 복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검색할 수 있는 복지 정보만 해도 16만 건이 넘고 또 잘 정리된 이런 보고서 같은 것들이 3,000건이 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서 미래의 사회복지사로 성장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